1950년 8월 29일 평양의 어느 집무실에서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일성이었죠. 그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승리가 불과 50km 앞에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미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각, 6만 명의 적군이 전혀 다른 해안을 향해 항해를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부터 독재자의 50일, 승리의 착각에서 시작해 눈물의 고백을 거쳐 재앙의 아침으로 끝난 카운트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50년 7월) 말 북한군이 낙동강에 도착했을 때 김일성은 집무실에 걸린 큰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남은 거리 고작 50km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 거리인데 이제 마지막 50km만 남은 겁니다.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지 고작 35일 만에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한 겁니다. 이건 정말 빠른 속도였죠. 하루에 평균 10km 이상씩 진격한 셈이었거든요. 미군도 여러 차례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그때마다 북한군은 뚫고 나갔어요. 단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전쟁 시작 전 스탈린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낼 수는 없었지만 이제 정말 며칠만 있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병력을 낙동강에 쏟아붓는다는 결정을요. 예비 병력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후방을 지킬 병력도 다른 전선을 대비할 병력도 필요 없다고 판단했죠. 승리가 너무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중국에서 경고가 날아왔었어요. 마오쩌둥이 직접 보낸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비 병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천이나 남포 같은 상륙 가능 지점에 방어 체제를 구축하시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이었죠. 마오쩌둥은 중일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군의 상륙 작전을 여러 차례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적이 후방을 치는 전략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승리가 너무 가까워 보였고 한 달 만에 여기까지 온 자신감이 넘쳤던 거예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부산이다. 그런데 왜 병력을 빼서 후방을 지켜야 하나? 이게 김일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일본 도쿄에 있던 메가더 사령부에서는 뭔가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작전명 크로마이트, 목표 지점은 인천이었습니다. 메가더는 낙동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보면서 전혀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김일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북한군이 그렇게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전쟁 초기에 북한은 하늘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공군은 소련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전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 공군은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며 폭격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7월 중순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 공군 앞에 미 공군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북한의 야크9이나 일류신 전투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였습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650km 정도였죠. 반면 미군의 F-80C 슈팅스타는 제트 전투기였고 최고 속도는 시속 950km였던 겁니다. 속도 차이만 300km였어요. 이건 추격전에서 치명적인 차이였죠. 게다가 제트 전투기는 상승 속도도 훨씬 빨랐고 기동성도 월등했습니다. 1950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단 3일 만에 북한 공군은 한반도 하늘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거죠. 그리고 이 제공권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하늘을 장악한다는 건 땅 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원하는 곳 어디든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을 빼앗긴 지 2주가 지난 8월 초 상황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3일 미군 공군이 북한의 보급시설들을 폭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양, 함흥, 원산, 서울에 있던 기차역들이 주요 목표였죠. 여기서 잠깐, 왜 기차역을 폭격했을까요? 당시에는 물자를 나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차였기 때문입니다.
트럭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평양에서 낙동강까지는 거의 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긴 거리를 보급품이 이동해야 하는데 하늘은 이미 적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낮에 움직이면 폭격당하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8월 7일에는 평양의 기차역이 불타올랐고 8월 10일에는 원산에 있던 정유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정유시설이 날아가면 뭐가 문제일까요? 기름이 없으면 트럭도 탱크도 모든 차량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원산 정유소는 북한의 중요한 정유시설 중 하나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김일성에게 올라온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낙동강 전선으로 가는 보급품 전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불안 신호였던 겁니다. 전선에서는 탄약이 떨어지고 있고 식량도 부족해지고 있는데 후방에서는 보급품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심각한 건 8월 12일부터 시작된 다리 폭격이었어요. 미군은 서울에서 낙동강까지 이어지는 주요 다리 44개를 목표로 정했는데 9월 초까지 그중 37개를 파괴했습니다. 서울에서 낙동강으로 가는 길이 대부분 막힌 거죠. 생각해보세요. 다리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고 강을 건널 수 없으면 보급품은 전선에 도착할 수 없는 겁니다. 한반도는 산과 강이 많은 지형이거든요. 다리 없이는 대규모 물자 이동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북한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밤에만 물자를 운반하기 시작했고 남한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서 보급품을 날랐어요. 트럭이 갈 수 없는 곳은 사람이 직접 짊어지고 나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미군은 곧 야간 폭격까지 시작했습니다. 밤에도 안전하지 않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야간 폭격의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조명탄을 사용하거나 불빛을 감지해서 폭격하는 방식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급을 유지하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보급이 끊기면 전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북한군은 어떻게든 보급품을 전선으로 보내려 애썼지만 미 공군의 폭격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대구에서 한국 정부가 기념 행사를 열었는데 대구는 당시 임시 수도였거든요. 서울이 함락된 뒤 정부는 대전을 거쳐 대구로 내려왔고 대구는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 도시가 된 겁니다. 낙동강 방어선이자 한국 정부가 지키려는 중요한 거점이었던 거죠. 대구마저 빼앗기면 정말 부산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이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적들이 아직도 대구에서 버티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밀면 무너질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행사를 열고 딱 이틀 뒤인 8월 17일 한국 정부가 대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철수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이 부산으로 내려간 거죠. 김일성에게 이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봐라. 적들이 도시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물러가고 있지 않나. 이제 부산만 함락하면 끝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 확신했죠. 적들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기회다라고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바로 그 며칠 사이에 부산 항구에는 미군 2개 사단이 추가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미 제2 보병사단과 미 해병여단이었죠. 김일성이 본 건 후퇴가 아니라 재정비였던 겁니다. 연합군은 낙동강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정하고 모든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이었죠. 대구를 버린 건 방어선을 더 짧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던 겁니다. 방어선이 짧아지면 같은 병력으로도 더 강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한편 일본 도쿄에서는 메가더가 참모들과 인천 상륙작전의 세부 계획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직 출항은 아니었지만 작전의 윤곽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죠. 상륙 지점, 상륙 시간, 조수 간만, 병력 배치, 보급 계획 등 모든 게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16일 낙동강 전선에서 큰 일이 벌어졌어요. 외관이라는 지역에 미군의 B-29 폭격기 98대가 나타난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폭격기 편대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30분 동안 500파운드 폭탄 308발과 1000파운드 폭탄 150발을 쏟아부었는데 이건 6.25 전쟁 중에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벌어진 폭격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1000파운드 폭탄 한 발이면 건물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었죠. 폭탄 한 발이 떨어질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30분 동안 그 상황이 계속된 거예요. 북한군의 공격은 그날로 완전히 멈춰버렸죠. 낙동강 전선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밀고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북한군 입장에서는 공격하고 싶어도 폭격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낮에 대규모로 움직이면 바로 폭격기가 날아왔거든요. 이때부터 북한군 전선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탄약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총알이 떨어지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평양 창고에는 탄약이 있었지만 낙동강 전선까지 가져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리가 끊기고 보급로가 막힌 결과였던 겁니다. 어떤 부대는 하루치 탄약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탄약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식량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2주가 지난 8월 29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날 김일성은 평양에 있던 소련 대사 시티코프를 급히 불렀어요. 긴급 회의를 요청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일성은 시작부터 다급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군 2개 사단이 추가로 부산에 들어왔소. 우리는 지금 모든 부대를 낙동강에 쏟아붓고 있소. 만약 이때 미군이 반격이라도 한다면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반격이라는 표현이죠. 공격이 아니라 반격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자신들이 더 이상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 방어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드러낸 거예요. 전쟁 시작 2달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김일성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낙동강에서 사단 몇 개를 빼내서 병력과 무기를 보강해야 하오. 그런데 말이오. 여기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선 사령관들이 내 명령을 듣지 않고 있소. 사단을 후퇴시키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오. 시티코프 대사는 나중에 이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때 김일성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일을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한탄했다. 승리를 목전에 둔 지도자의 모습치고는 처참했죠. 눈물을 흘리는 독재자라니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김일성이 자기 부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자백했다는 거예요. 전선 사령관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사령관들이 명령을 안 따랐을까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선에서 병력을 빼면 전선이 무너진다는 걸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일본에서는 인천 상륙작전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고 함대는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의 운명을 결정할 작전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9월이 되자 김일성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9월 1일 그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요. 전 조선인민군은 최후의 총공세를 개시한다. 최후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령. 이제 다음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8월 31일에 제1군단이, 9월 2일에 제2군단이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예비 병력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완전한 올인이었던 겁니다. 북한군이 가진 모든 것을 낙동강에 쏟아부은 거예요. 이 무렵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다시 한번 경고를 보냈어요. 한 달이 넘도록 같은 곳에서 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오? 전쟁에서 한 달이 넘게 같은 장소에서 공격만 한다는 건 뭔가 전략이 잘못됐다는 신호거든요. 하지만 김일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북한군의 마지막 공세에 대한 미군의 대응은 신속했어요. 9월 1일 미 공군은 하루에만 167번이나 출격해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거의 10분에 한 번꼴로 전투기가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뜻이죠. 북한군 입장에서는 쉴 틈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인 9월 2일에는 B-2 폭격기 25대가 김천, 거창, 진주를 집중 폭격했죠. 북한군의 공세는 다시 한번 저지당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북한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해요. 미군 전투기가 계속 날아와서 낮에는 밖에 나갈 수차 없다. 실제로 낮에 대규모로 움직이다가 발견되면 폭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은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고 그것도 소규모로만 가능했습니다. 대규모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열흘 뒤인 9월 12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북한군의 공격이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나중에 미국 공군의 역사를 쓴 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북한군의 공격 모멘텀은 정확히 1950년 9월 12일에 바닥이 났다. 더 이상 공격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평양의 김일성 집무실에는 패배의 보고서들이 쌓여갔습니다. 제6사단 후퇴 중, 제4사단 괴멸 위기 같은 내용들이었죠. 그가 두려워하던 일이 바로 코앞까지 온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승리가 눈앞이었는데 이제는 패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은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 무렵 일본 각지의 항구에서 함대가 출항을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9월 10일부터 13일 사이 미 해병대 제1사단을 중심으로 한 병력이 인천을 향해 배에 올랐습니다. 진짜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틀 뒤인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에 그 함대가 나타났습니다. 해병대가 상륙을 시작한 거예요. 인천은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급보가 들어왔을 때 김일성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인천에 미군 대규모 병력 상륙,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거든요. 최정예 부대는 전부 낙동강에 묶여 있고 후방은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비 병력도 단 한 명 없었죠.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고 서울에서 평양까지도 며칠이면 충분했어요. 북한군의 보급로가 완전히 끊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낙동강에 있는 북한군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8월 29일 김일성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지 않나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요. 모든 병력을 낙동강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후방을 지킬 병력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인천 상륙 작전은 엄청나게 위험한 작전이었어요.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컸거든요. 타이밍을 조금만 놓쳐도 배들이 갯벌에 갇혀버릴 수 있었죠. 메가더의 참모들 대부분이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확신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적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논리였죠. 그리고 그 확신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김일성은 정말로 인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오쩌둥이 2번이나 경고했는데도 말이죠. 결국 메가더의 전략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50일 동안 낙동강에서 북한군을 꽁꽁 묶어두고 그 사이에 후방을 치는 거였어요. 김일성이 모든 병력을 한 곳에 쏟아붓는 동안 진짜 결전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전쟁의 아이러니입니다. 보이는 전선이 진짜 전쟁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낙동강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들, 그건 사실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할 시간, 병력을 모을 시간, 보급품을 쌓아놓을 시간 말이죠.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김일성이 3가지 실패를 동시에 저질렀다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전략적 실패였어요. 예비 병력을 확보하지 않았고 인천이나 남포 같은 상륙 가능 지점의 방어를 완전히 무시했죠. 마오쩌둥의 조언을 따랐더라면 어땠을까요? 최소한 인천에 몇 개 사단이라도 배치해놨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상륙 작전 자체를 막지는 못했겠지만 최소한 시간은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낙동강의 병력을 빼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둘째는 전술적 실패였습니다. 50일이나 같은 곳에서 공격만 반복했고 무너지는 보급선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했어요. 보급 없이 싸우는 군대는 아무리 용감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탄약과 식량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요. 셋째는 정치적 실패였죠. 8월 29일 그 자신이 자백했듯이 전선 사령관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군대는 이미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무장한 집단일 뿐이죠. 지휘 체계가 무너진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8월 29일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패배의 예감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후회였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17일 뒤에 현실이 됐습니다. 김일성은 그날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요. 독재자의 50일, 승리의 착각에서 시작해 눈물의 독대를 거쳐 재앙의 아침으로 끝난 이 카운트다운은 전쟁사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극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전쟁은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긴 채로 말이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승부가 결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낙동강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동안 인천에서는 역사가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낙동강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